미국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영국이 국채 파동이 한 번 있었고 일본이 엔화 폭락이 한 번 있어가지고 옐런 재무장관이 작년 11월 초에 미국의 시중은행들한테 미 국채 바이백에 대해서 태핑을 했었어요. 이유가 일본이 미국 국채를 한 1,000억 달러 이상을 팔아버렸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엔화 약세 때문에. 네. 그랬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크게 못 올린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다라고 했는데 올해 들어오니까 뭐 6% 나오고 5.75 나오고 해서 투자자들이 불안을 하면은 사실 어느 은행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이 마지막일 것이다. 안 올리는 것보단 차라리 0.25 올리고 동결하는 게 맞다. 상반기 마지막 장이 4월, 5월 중에 한 번 있을 것 같다. 중전은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쉽지 않을 거다. 그부 노이즈가 있는 데다가 약점이 노출이 됐잖아요. 미국 금융시장에. 양자 사이에서 뭐 어떤 불협화음이 나올지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엔 의외로 쉽게 하반기장을 볼 수도 있을 거다 해서 틀릴 각오하고 그냥 상고, 중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주시고 새벽에 새벽은 아닌 게 이른 아침에. 이른 네, 아침에. 네. 많은 분들이 꼭 감사합니다. 모셔달라고 네, 요청이 네, 네. 많았습니다, 이사님.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부분 주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IRA 세부 내용 3월 말께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예, 예. 사실 뭐 단기적인 이슈들이 많아서 좀 묻혀 있는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이 부분 좀 네. 짚어보겠습니다. 네. 주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IRA라고 하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이제 그렇죠. 표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조멘친 의원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 놓은 거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실제로는 이제 첨단 산업을 미국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미국의 경제적인 패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고요. 이름 한번 바꿔주시면 뭐가 될까요? 미국 보호법? 뭐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지키는 뭐 법. 지키긴 법,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근데 정당하게 표현하면. 네. 근데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네.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보건 분야 쪽, 이제 주로 그 약가 인하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이전에 오바마 정부도 그렇고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대응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약가를 좀 인하를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의 비용을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연간 의료비 한도를 갖다 $2,000 치료 한도를 그 이상 넘어가는 건 정부가 부담하는 이런 이제 오바마 케어를 갖다가 좀 확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이들 관심 갖고 있는 그 청정 에너지 관련돼 있는 분야. 네. 이거는 이제 환경 오염 감소는 당연하고 이제 탄소의 배출을 축소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린 에너지 쪽 섹터,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섹터 쪽에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조금 지급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것들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어디서 찾아낼 것이냐를 하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미국 그 주요 기업들 가운데서 3년 동안 연평균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법인세가 이제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왜 이제 면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좀 세금을 적게 내는 지역에다 본부를 두고 나서 거점에서 이제 세금을 절약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도 거기서 예를 들어서 6%를 냈으면 최소 15%가 되게끔 나머지 차익은 미국에서 걷어내게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랑 자사주 매입을 할 경우에 자사주 총액의 1%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기서 거친 돈의 절반 정도는 미국 재정 건전성에 쓰겠다.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 정부의 부채를 줄이는 데 쓰겠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별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렇네요. 신재생 에너지 종목 같은 것들은 사실 좀 모멘텀을 잃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이게 좀 미뤄지고 네네네. 여러 가지 겪으면서 이 움직임, 최근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미국 쪽을 보면은 제가 이제 그 그림을 하나 따왔는데 퍼스트 솔라라고 미국의 태양광 모듈 회사인데 네. 저 차트 보시면은 이게 지금 거의 월봉 차트인데요. 지금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태양광 섹터 또 이제 그다음 풍력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지원책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순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흐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실 이쪽에 지금 관심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풍력 관련해 가지고도 주요 터빈 회사들 같은 경우 작년에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찍고 곧 이제 슬슬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배터리에만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2035년 되면은 유럽에서 그 내연기관 차는 안 팔릴 거다. 그리고 전기차로 다 대체되게 되면 엄청난 수량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장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린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도 향후 10년간 미국 정부가 IRA법을 통해 가지고 세제 지원하고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키우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난번 IR 할 때 3분기 말 실적 발표할 때 IR 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3조 5천억을 투자를 하는데 향후 10년간 세액공제 등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혜택이 8조 원이 넘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사실은 엄청난 시장을 지금 개런티를 받고 네, 시작을 네.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획상으로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나온 걸 보면은요. 2021년도 대한민국이 연간 총 사용했던 전기 총량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120기가와트 정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풍력 산업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시작해서 32년까지 연평균 차트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글자가 about로 보시면 120은 약간 못 미치지만 거기 120기가와트 설치량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잡혀 있을 겁니다. 네. 해마다 이 설치되는 그 총량 숫자 자체가 대한민국 한 개 국가가 연간 사용하는 발전량만큼의 설치가 된다는 거죠. 네.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 흐름보다는 앞으로를 놓고 봤을 때는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다. 이쪽 시장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태양광, 풍력. 네. 특별히 이번에 시행령 발표가 되면서 뭔가 큰 변화가 있나요? 어떻게 예상하고 할 때? 이제 시행령 관련해 가지고는요. 왜 시행령을 뒤늦게 발표를 했냐면 네.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첨단 산업을 통해 가지고 자국 내에 이제 유치해 가지고 경쟁력 강화해서 패권을 갖고자 하기 네. 목적이다 보니까 예.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사실 동맹을 배려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네. 유럽연합하고도 협의한 게 없고 우리나라도 네. 말 그대로 예. 그냥 패싱이 네. 됐었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연합에서 먼저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당연히 반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좀 조율을 좀 하자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조율을 하는 네. 과정이 예.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원래 미국에서 생산되는 미국산 원재료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와 전기차만 세액 공제를 해줬었는데 그 리스 렌터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수출이 돼도 그거는 세액 공제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양보를 해주는 것들이 네. 생겼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광물 관련해서 유럽연합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아직 계속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네. 근데 네, 이제 예.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봐도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신재생 에너지 얘기할 때 또 수소를 네네네. 네,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친환경 에너지 얘기할 때 수소는 사실 개발이 많이 된다 하면서도 뭔가 굉장히 기간이 좀 늘어지는 느낌도 있고 그런 정부에도 의지는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성 얘기도 좀 네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어떻게 수소는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될까요? 지금 그린에너지 섹터 중에서 산업적으로 네.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좀 더뎌 보이는 게 수소 섹터인 그렇죠.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수소도 생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소위 그레이 수소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화석연료를 떼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그 거기에서 추출해내는 부생 수소가 있는데 이거는 수소를 1kg를 생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한 10kg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이제 배보다 배꼽보다는 일단 자연적으로 지금 현재 예. 그 공장에서 돌렸을 때 그걸 찾아낸다. 이제 이런 그거다, 개념이니까 그거다. 예. 별 의미가 없는 의미가 거잖아요. 없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탄소 포집을 해가지고 탄소를 제거하고 발생을 시키는 게 이제 블루수소라는 게 있고요. 그린수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순수 수전의 기술, 물을 분해해가지고 이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인데 비용도 많이 들고 아직은 시장이 올라오려면은 소위 말해서 그리드 패러티라고 해가지고 가격 경쟁이 좀 붙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굉장히 강하게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25년부터 이게 그레이 수소 추출하는 방과하고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추출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게끔. 그래서 페널티가 25년부터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수소 산업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수소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만 진심이 아니라 중국도 엄청 진심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수소 관련해 가지고 육성법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인 발전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건 우리나라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전의 기술 관련해서는 글로벌 리더는 아닙니다. 글로벌 리더는 다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두산이랑 한화가 그걸 하고 있지만 리더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우리나라가 좀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거는 저장, 저장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를 우리가 먼저 개발을 했었기 네네. 때문에 이제 운송과 관련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국 주식에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쪽 섹터에 강점을 가진 회사들을 찾아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장이나 운송과 관련된 네네네.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냥 리스트업을 몇 개를 했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수소를 갖다가 발생을 시켜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했을 때 절반 정도는 산업과 운송에서 이제 사용이 될 건데 우리는 이제 특히 연료전지 쪽에 대해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산 퓨얼셀이라고 두산 계열사인데 여기가 그 중국의 105메가와트짜리 연료전지 발전용입니다. 이거를 공급 계약을 지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연료전지 쪽으로 해가지고는 어쨌든 기술적으로 좀 특화되어 있고 중국보다 앞서 있고 하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보실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대부분이 그 수소 저장 용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차와 관련돼 있는 멤브레인 쪽, 그 다음에 뭐 탄소 나노튜브는 원료 쪽이잖아요. 이제 저장고 그 용기를 만드는 원료 쪽. 소재 쪽이고 뭐 이런 것들 쭉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있으니까 앞으로 수소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는지 또는 이쪽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봐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이쪽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신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 물량을 확정했다. 뭐 이런 얘기도 네네네. 있고, 그래서 입찰 물량이 뭐 공개된 게 처음이다.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얘기고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 글로벌로 이제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수출이 나와서 레퍼런스가 크게 나온 거는 별로 없거든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시장 자체가 아직 확장을 하는 것보다는 좀 에너지원을 이제 만드는 쪽 이런 쪽에 이제 관심들이 많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은 에너지원을 만들게 되면 그걸 운송을 해야 되고 운반 수단 같은 거 저장 창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딸려 들어가는 네.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산업은 그 다음 수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궁극적인 그린 에너지는 이쪽이지 수소라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그 그린 수소가 진짜 그린 에너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이제 구체화 시켰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시대에 부응하고 따라간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규모로만 놓고 얘기하면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장산업. 굉장히 좀 이게 전장산업이라고 하면 좀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네네네. 뭐가 있을까요? 뭐 배터리, 모터, 카메라, 모듈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게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사님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갑자기 확 부각이 됐냐면요. 네. 작년 말 올 초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는 시장에 핫하게 좀 부각이 됐던 게 LG전자라는 회사 전장 수주가 80조가 됐다. 근데 사실은 그게 왜 또 주목을 받았냐면 그전에도 60조도 되고 계속 올라왔었잖아요. 계속 적자였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한 1,700억 내외의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났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삼성이 M&A 해가지고 성공 사례로 부각시키기에는 좀 창피했고 그동안 좀 이렇게 뒤로 숨겨놨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 전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회사 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하만을 처음에 인수했었을 때 그게 회사가 이익이 한 3천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예. 뭐 이렇게까지 났었는데 그게 제일 안 좋았을 때 네. 500억까지 쪼그라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요즘도 저도 사실 좀 불안했던 게 삼성한테 돈 많으니까 M&A에서 성장 돌려 키워라 할 때 저는 사실 내심으로 자신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게 낫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하만을 보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만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8천억이 났습니다. 대표적인 전장 쪽, 오디오 쪽이니까요. 카오디오 쪽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전장에 대해서 시각들이 이제 좀 바뀌고, 이쪽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좀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네. 이제 요거는 LG 전자 전장 사업 7년 만에 흑자 성공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게 올해도 물론 전장 쪽에서 2,500억 정도 흑자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지만 이 본격적인 성장은 25년부터일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수주가 역대급으로 됐거든요. 그게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이 나오기 되는 거죠. 때문에. 그러면은 진짜 의미 있는 숫자는 25년부터 전장 쪽이 살아나게 되면서 LG전자의 밸류 재평가는 지금부터 시작일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LG전자 부문별 수주 잔고를 보시면은요. 22년도 60조에서 80조로 20조가 늘었지 않습니까? 수주가. 근데 올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수주가 20조 더 추가해서 100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엄청나게 이제 십자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이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왜 전장 하느냐 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보면은요. 동력원에서 시작해서 쭉 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부속품처럼 전장 쪽 굳이 얘기하면 뭐 내비게이션 뭐 이런 쪽에서 국한이 됐었는데 전기차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면 이 전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들이 뒤에서 보시면은 여기 쫙 언급이 돼 있잖아요. 뭐 네네. 파워트레인, ABS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네네.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맞아요. 이 전장 부품이 차량 내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전기차 보시면은 70%입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전장 부품 시장의 성장을 보시면은 21년부터 시작해서 25년까지 추정치를 보시면 연평균 42%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그동안 안 가졌던 거죠. 근데 이쪽은 당연히 좋아진다. 그리고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안 볼 수 없는 게 바이오 맞죠? 그렇죠. 이사님이 또 바이오 섹터 전문가로 굉장히 많은 바이오는 뭐 분들에게, 지금 어디서 가고 있습니까? 아, 네. 이게 참 부끄러운데요. 저기 바이오 조금 안다고 작년에 좀 까불다가요. 별 말씀이요. 까불다가 작년에 바이오가 워낙에 안 좋았었기 예. 때문에 이제 저도 제가 7년 만에 제 고객들 계좌를 손실을 보게 했어요. 바이오 네. 때문에요. 네. 그게 이제 사실 그동안 7년이라고 하면 그 앞에 기간 동안에도 사실 쉽지 않은 기간들이 있었는데 네. 다 수익을 내줬었고 네. 작년에도 수익을 유지하다가 막판에 바이오 주식들이 박살이 나는데 제가 이제 바이오 투자를 그 트렌드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추세 매매를 네.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주식이 있다 싶으면은 골라가지고 좀 장기 투자를 하거든요. 네. 잘 가다가 하반기에 박살이 나면서 이제 네. 결국 연간으로 봤을 때 손실이 나버렸기 네. 때문에 바이오는 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제가 요즘 말을 되게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2023년에는 일단 지금 고금리하에서는 바이오가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임상을 별로 못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임상 3상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숫자가 역대급으로 아직도 작아요. 네. 그 얘기는 라이센스 인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임상 품목을 늘려야 될 욕구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네. 그리고 또 코로나 때 본의 아니게 임상을 안 하다 보니까 돈이 쌓여 있잖아요. 다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 오늘도 보니까 화이자가 시젠이라고 시애틀 네. 제네틱스라고 제네틱스인가요? 거기 네. 그게 아마 글로벌 한 20대 안에 들어가는 제약사인데 그거를 56조 내외로 해가지고 이제 M&A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돈이 그 정도로 많거든요. 지금 사실은. 네. 근데 품목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좀 돌아가는 걸 하나 더 인수해가지고 네. 키우겠다는 전략인데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조금 환경만 변화가 되면은 바이오는 언제든지 여기서 움직일 수 있다. 다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그만큼의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어떤 특정 섹터 주식이 올랐다 그러면 관련된 주식들이 우르르 그냥 뭐 떼거리로 올라가고 네. 이러는 거는 사실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바이오 주식을 많이 알지는 못해요. 제가 공부한 주식들 위주로만 많이 네. 보게 되는데 그냥 제가 어떤 쪽이 좋다라는 측면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질병 네. 그게 가장 많은 질병이잖아요. 뭐 암이라든지 암, 네. 당뇨라든지 그다음에 뇌질환 관련된 거 이런 쪽이 일단 아무래도 메인이 되는 거지 잘 들어보지 못한 질병 관련된 것들은
신기할지는 모르지만 생각보다 시장이 안 클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좀 평이하게 보시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 굳이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 그다음에 베팅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라. 이쪽은 개발자도 모릅니다. 성공 여부를. 근데 거기 가서 얘기 듣고 있으면은 갑자기 제가 재벌이 된 느낌이 들게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비중 조절을 하셔가지고 절대 무리하게 베팅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투자해놓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뭔가 진행상에 오류가 있다 싶으면 언제든지 도망 나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매출이 발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너가 주가 부양에만 관심이 있고 막 이러시는 분들 거는 안 합니다. 네. 오너는 철저하게 신약과 관련된 것에 포커싱을 해주셔야지 그게 정상이거든요. 뭘 개발을 하게 되면 이 약의 시장 가치가 몇 조가 되네부터 시작을 해서 자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좀 그래서 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아이템 가지고 바이오를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건 리스크가 엄청 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 실패에 대해서 자기들도 몰라요. 할 거라고 얘기는 하니까 희망을 가지고 물론 하는 거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지금 임상 3상 글로벌 임상 3상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끝난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드물죠.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 아이템으로 가는 너무 위험하다. 네.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최소 2, 3년 정도는 유지가 돼 있어야지 시비를 발행을 한다든지 엉뚱한 어떤 증자라든지 이런 이슈에 의해서 조금은 내가 투자하는 기간에는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걸 좀 유념해서 보시면은 종목이 좀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사님께서 바이오 종목을 고르는 어떤 기준, 시각을 쭉 좋네요. 정리해서 말씀해 네. 주셨고요. 공통적으로 바이오에 대해서 전문가님들께 여쭤보면은 현금 흐름을 좀 최근에 특히나 네. 환경에서는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개 섹터 앞서서 잘 분석을 해주셨고 이제는 시장 좀 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는 뭐 우리 상고하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상중하로 나눠 주셨잖아요. 네네. 상고, 중저, 하고로 네네. 해주셨다고 기억을 하는데 변함 없으십니까? 그 견해에는? 네, 지금까지는 뭐 어차피 틀릴 각오하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건데요. 네. 저는 이제 금리 상단을 5%로 작년 11월 이후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미국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영국이 이제 국채 파동이 한 번 있었고 일본이 또 엔화 폭락이 한 번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점에서 같이 벌어졌던 게 지금 그 SVB 은행 그 관련된 걸 수도 있는데 옐런 재무장관이 작년 11월 초에 미국의 시중은행들한테 미 국채 바이백에 대해서 태핑을 했었어요. 의사 있냐? 네. 자금 부족하면. 그때 왜 그랬냐면 미국채 시장이 혼란스러웠었어요. 그 네. 당시에도. 이유가 일본이 미국 국채를 한 1,000억 달러 이상을 그때 팔아버렸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엔화 약세 때문에. 네. 네. 예. 그랬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크게 못 올린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다라고 했는데 올해 들어오니까 뭐 6% 나오고 5.75 나오고 해서 어차피 틀린 거 뭐 했었죠. 그냥 계속 가야겠다. 근데 3일 사이에 5% 됐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은 맞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사실 살짝 불안한 거는 지금 이제 조치가 나오기는 한데 지금 가장 큰 거는 그 조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센티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투자자들이 불안을 하면은 사실 어느 은행도 견디기가 쉽지 네.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보유금이라는 게 거의 다 나가 있고 그 대출 금액이나 이런 거에 한 6% 7% 정도만 가지고 있는 그럼요. 거기 때문에 네. 뽑아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센티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좀 나와야 될 거고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는 금리를 그래서 3월이 마지막일 것이다. 안 올리는 것보단 차라리 0.25 올리고 동결하는 게 맞다. 그렇게 되면은 상반기 마지막 장이 4월, 5월 중에 한 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중전은 저는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정권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집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안 넘어갈 거다. 그래서 그 노이즈가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약점이 노출이 됐잖아요. 미국 금융시장에. 이 부분이 그 양자 사이에서 어떻게 매칭이 될지 아니면 어떤 불협화음이 나올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등락이 있고 나서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엔 의외로 생각보다 쉽게 하반기장을 볼 수도 있을 거다 해서 뭐 틀릴 각오하고 그냥 상고, 중저, 하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상고, 중저, 하고는 유효하고 뭐 그래서 25bp 이번에는 인상적으로 예, 저는 뭐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하시는 틀릴 각오하고 거기서 마지막이다.
예, 지금 뭐 마켓 컨센서스하고 거의 비슷하십니다. 네. 저는 그 작년 11월부터 그러니까. 말씀드렸고 네. 틀린 거라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난 틀릴 각오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이사님의 견해 예. 오늘 쭉 잘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